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빠하고는 상관없어. 아빠는 몰라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아빠들이 당황해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40, 50대 아버지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와 아빠하고의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이해준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 과정들을 모아서 아빠가 되어줄게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는 저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그러면서 한 600여 건의 학교폭력 상담을 통하여 피해 부모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아빠하고 자녀들하고의 갈등이 벌어지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될 때쯤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이성과 논리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보통 아빠들에게 공감을 원하는데 아빠가 자꾸만 이성과 논리를 갖고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는 아빠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빠하고의 대화를 안 하고 말문을 막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성과 논리는 사실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한 이성과 논리를 가족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와 아빠하고의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방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하고의 대화는요, 이성과 논리보다는 공감을 더 많이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빠들이 의외로 권위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권위적인 부분들이 왜 일어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아빠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진 어떤 언어의 습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내가 꼭 원해서 하기보다는 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성과 논리로 봤을 때 야 그거는 하면 안 돼. 아빠가 해봤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지를 받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오히려 엄마 아빠가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는 독립된 개체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일상이 궁금하고 아들의 생각을 공감하고 싶은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아빠하고는 상관없어. 아빠는 몰라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의 가수일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어떤 관심사들에 대해서 아빠가 원하는 만큼의 대답을 해주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아빠들이 조금 당황해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소위 말하는 40, 50대의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들한테 별도의 가정교육을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제가 겪었던 가정교육은 저희 아버지의 삶 자체가 가정교육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 저는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아이들한테 제가 받았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아마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 50대의 가장분들이 소외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어렸을 때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와 현재하고의 환경이 바뀌었고 과거에 생활했던 자녀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것만큼의 그런 감흥은 현재의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생각과 아빠의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대화의 방식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자신들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감정에 대한 표현에 굉장히 좀 서투른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언어가 있다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아빠들이 자녀들이 아빠들의 마음을 왜곡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는 감정의 표현도 물론 계속 해야 되고 아빠가 지금 갖고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도 같이 자녀들과 공유를 해가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의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빠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어서 아빠가 소외감을 갖는다라고 느끼게 되면 굉장히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40, 50대 아버지들이 의외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부의 창출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부를 창출하여도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삶을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먼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좋은 남편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아빠가 되기가 힘들어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빠들의 존재는 조금씩 달라져요. 유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빠라는 존재는요, 슈퍼맨 같은 존재예요. 그 슈퍼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해결사의 역할이 바로 저는 아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빠의 존재는 조언자의 역할로 가야 돼요. 어떤 선택과 결정이 직면했을 때 아빠가 내가 가고자 하는 선택과 판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의 존재는 인생의 동반자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라는 역할의 존재의 의미는요, 서로 다른 개체로서 보는 거죠. 아들이라면 아빠로서 한 남자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봐야 되는 거고 딸이라면 딸도 아빠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른 이성의 남자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서로 간의 그런 삶을 바라보는 관계들이 생기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인생을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부모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딸과 아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존재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계속적으로 딸에게 아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생물학적 남자가 바로 아빠거든요. 딸은 성장하면서 아빠를 보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딸에게 아빠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들이 바라보는 아빠는요, 인생의 가치관을 배워요. 아빠가 바라보는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시각들을 아들이 그대로 그걸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에게 주는 영향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아빠가 딸에게 주는 영향은 향후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는 하나의 기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춘기 시절에 아들하고의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틀어져가지고 아버님 너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하고의 대화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아들이 이미 대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혹시 술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술을 드신대요. 아들도 술을 먹나 했더니 아들도 술을 먹는데요. 그러면 아버님 나를 잡아서 아들하고 소주집에 한번 가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용기를 내서 아들하고 이제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도 불편했지만 아들도 불편했던 거예요.
뭔가 좀 풀고 싶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 보통 우리 아빠들은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풀릴 것 같아요, 자녀들은. 왜냐? 자녀들도 아빠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혹시라도 자녀하고의 좀 갈등이 있는 부모님들, 아버님들이 혹시 보신다면 날 잡아서 한번 아들하고 단둘이 술 한잔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술을 할 때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정당성, 자신을 합리화해서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아빠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은 아마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렇게 보면요, 심리적인 한부모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심리적인 한부모 가정이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아빠한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돼요. 모든 육아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엄마한테 다 맡기고 아빠는 오로지 돈만 버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되게 권위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심리적인 한부모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갈등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면 그 가정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되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심리적인 한부모 가정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절감을 하고요. 제가 부모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대화의 기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외부 강연을 나가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대화를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사춘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대화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대화의 기술에는 첫 번째로 부부간의 대화가 좀 활성화되어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가정은요, 자녀들이 대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부부간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부부간에 엄마와 아빠가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요, 하나둘씩 방에서 나와요. 왜 나올까요?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저렇게 즐겁게 하지?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일단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설득하기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야 돼요. 대부분의 부모들 그렇잖아요. 공부했니? 시험 잘 봤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실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요,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는 게 실질적인 대화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화를 할 때는 설득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주제는 항상 자녀의 관심사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공부가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 아빠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말을 하기 싫어하겠죠.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들은 아빠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빠하고 대화가 없거나 아빠하고 갈등이 좀 격해지면 아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 슈퍼맨의 존재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사람의 존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들의 입장에서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요, 아빠를 굉장히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영향들이 아들과 딸에게는 끼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일상에서의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소장님, 제가 저희 애들하고 어디 캠핑을 갔어요. 어디 해외여행을 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일상의 에피소드예요. 우리 생활에서. 엄마, 아빠하고의 즐거웠던 일상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가정의 위기가 있어도 그러한 좋은 기억과 즐거운 에피소드로 인해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극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이제 당장 우리 아이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들하고 단둘이 나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딸하고 둘이 영화 한 편을 본다거나, 이런 식의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하나둘씩 쌓아놓으면 그렇게 쌓아놓은 추억과 즐거운 기억들이 결국에는 자녀와 아빠하고의 관계의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친구가 중요하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껏 살아보니까 과연 내 인생에서 친구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건데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반문했었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요, 친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계속 강조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친구들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돼요. 친구하고의 관계는요, 대등한 관계여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들은요, 친구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도 친구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아들한테 해줬던 이야기, 제 딸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아빠가 너한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친구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혼자서도 스스로 네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고, 혼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되면 주변에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딸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딸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예전에 친구 때문에 한참 힘들어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엄마가 너한테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딸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언제든지 친구들은 나를 떠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꾸만 자녀들에게 친구를 많이 만나야 된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종속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친구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자립심을 좀 더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이 친구라는 관계의 부담감을 좀 더 적게 갖고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성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가정 내에서 보여지는 아빠의 모습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아이들한테 되게 지시명령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가 오히려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고 엄마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다라고 하면 아들이나 딸들은 적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아빠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빠가 보여지는 모습이 자녀들의 어떤 사회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아들한테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불이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항상 했던 얘기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무서운 거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한테 보인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에게 굉장한 약점을 보이는 거하고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대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일상생활에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는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대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좀 더 대범하게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아들한테 강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행복지수예요. 행복지수.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2020년도 저희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저희는 사실은 학교 폭력이라는 그 지옥이라는 그 시간을 극복을 했어요. 극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들의 행복 지수였어요. 아들이 그때 당시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심리상담사하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심리상담사가 어느 순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자기가 이제껏 상담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결국엔 자존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고 마음 근육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느꼈던 행복 지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구분해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지수, 과연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행복 지수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돌이켜보니까 자녀를 낳고 제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희 7, 80대 아버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분들의 삶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 세대의 삶이 얼마나 고귀했는지를 제가 요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세대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빠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이뤄낸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마치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아버지, 아빠들의 삶은요, 아빠들의 삶 자체로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비록 내가 거창하게 이뤄낸 것은 없지만 내 삶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